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선입니다. 예, 오늘로 채널 615가 200회를 맞이합니다. 그간 유일한 남북관계 해설 방송으로요.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달려왔습니다. 200회까지 오는 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채널 615는 200회인 이번 방송부터요. 한 주간 한반도 소식을 살펴본 주간 한반도, 그리고 핵심 뉴스 분석인 집중 조명, 북녘의 오늘을 보여주는 NK투데이,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져서 새롭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희망찬 남북관계 뉴스 알려드릴 때까지 정말 열심히 달리겠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200회 특집 동북아의 문의 문경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벌써 200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래 했습니다. 예, 요거랑 유사한 방송이었던 황선의 통일 카페까지 하면은 굉장히 오래, 2008년부터 했으니까요. 예, 근데 네. 이게 채널 615라는 이름으로는 2010년부터 했습니다. 예, 참 저는 빨리 채널 615 이런 방송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국내 뉴스에서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작하고 나서 벌써 2014년이니까 벌써 5년 차에 들어간다는 게 참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슬픕니다. 네. 예, 먼저 한 주간의 한반도 소식을 살펴본 주간 한반도 시간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두 차례에 걸쳐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하지 않기로 하고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는 등 세 가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13일 방한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케리 장관은 한일 두 나라가 과거 문제는 제쳐놓고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돕겠다라고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이 있는 4월까지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며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섬이냐고 물으면서 어물쩍 답변을 남겼습니다. 케리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남 후 키리졸브 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4일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의미 있고 구체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조치가 지금 시작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대화와談판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뒤 중국은 반도의 혼란과 전쟁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중국의 태도는 엄숙 진지하며 말뿐 아니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17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며 최고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제재를 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정치체제와 지도부를 직접 언급하여 향후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자신이 이끄는 통일경제교실 첫 세미나에서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잘 사는 공존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주간 한반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가 가장 큰 뉴스였을 것 같은데요.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먼저 8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면서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이 실현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일날 바로 공개하진 않았고 남북 사이에 서로 조율을 한 끝에 12일날 판문점에서 1차 고위급 접촉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북한은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다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져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남북 최고위급의 대리회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웠고 북한은 국방위원회 대표단 겸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내세워서 형식적인 고위급 접촉이 아니라 실제 양측 정상의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인물들이 만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남북 합의는 북한의 대폭적인 양보가 남북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걸림돌이 된 것이 바로 2월 말부터 예정되었던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인데요. 북한은 이 연습이 자신들에 대한 공격 연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난 중대 제안을 통해서 무조건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습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기간인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됐었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이 연습은 이산가족 상봉과는 무관한 방어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행을 고집했고, 북한은 1차 고위급 회담에서 군사연습 기간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없으니 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는 기존의 무조건 즉시 중지 입장에서 크게 후퇴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2차 촉에서 북한은 다시 양보를 해서 군대 연습과 무관하게, 군사 연습과 무관하게 이산가족 상봉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측 수석대표였던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북한이 박 대통령이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니 이번에 통 큰 용단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양보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위해서 대폭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박근혜 정부는 군사연습 강행을 위해서라면 이산가족 상봉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합의 있지 않습니까? 상호 비방 중단. 네. 이걸 합의를 했는데요.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달부터 사실상 북이 직접적으로 그 요구한 거는 상호 비방 중단하자. 그렇죠.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것이 좀 합의가 됐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호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라는 요구는 누가 봐도 뭐 합리적인 요구고, 그걸 반대할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을 통해서 상호 비방 중상 중단을 요구를 하자 박근혜 정부가 이를 전면 거부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상호 비방 중상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까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북한이 요구했던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상호 비방 중상을 통해서 남북이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를 쌓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게 잘 지켜진다면 앞으로 남북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남북 대화가 더욱 잘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에 이걸 깨고 다시 상호 비방 중상을 시작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화 파탄이 또 갈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약속은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지켜지고 또 자제하는 네네.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1번이 이산가족 그 상봉을 하기로 한 거고 2번이 비방 중단을 하기로 한 거긴 한데, 이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하고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이 비방을 중단하는 것이 기본으로 지켜져야지 앞으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쪽에서 그 1월 달에 상호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남쪽에서 못한다.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었죠. 또 이것도 북에서는 그럼 우리라도 먼저 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또 한국의 많은 여론이 깜짝 놀랐을 텐데요. 그래서 설을 기해서 우리가 먼저 비방을 중단하겠다라는 것을 일방이 먼저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상호 비방 중단을 하기까지 그 합의문에 들어가는 것까지 왔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걸 좀 크게 좀 보는 건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제 요번 2월 25일로 취임 1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난 취임 1년 동안에 이렇다 할 남북의 어떤 협상 자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예, 개성을 둘러싼 뭔가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래서 딱히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비방 중상을 하는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게 그렇죠.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든 뭐 종편을 통해서든 아니면 탈북자 단체라든가 반북 단체들, 어버이연합 이런 데를 통한 반북 시위를 한다거나 삐라를 날린다거나, 이게 전부 상호 그 비방 중상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방 중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북을 자극하는 주요한, 아니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중단하게 한 거거든요. 굉장히 그럼 큰 이제 통일부가
네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할 게 없어져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통일부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건데 네. 사실 통일부가 앞으로 할 일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청와대로 불러들였던 통일부 사람을 다시 통일부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통일부 뭐 청와대 안에서의 불협화음 설도 있었지만 통일부에도 앞으로 이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회담 과정에서 남북미 세 측의 어떤 의도가 좀 읽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박근혜 정부부터 좀 보면 박근혜 정부가 올 초에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사실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분위기를 조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들도 마치 이제 통일이 당장 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보도들을 쏟아내면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분위기를 지표 알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도에서 시작됐느냐 뭐 이런 것들은 여러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올해 들어서 통일을 중심 화두로 놓고 사회 분위기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북 사이에 어떤 대화의 이 창구를 열어서 뭔가 남북 간의 이 관계 개선이 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북한의 경우는 올해 신년사부터 시작을 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필요성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북한이 최근 한반도 정세를 상당히 위험한 정세로 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실제로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에서도 그 중대 제안을 하는 배경에서 한반도에 전쟁기가 조성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요. 크게 몇 가지 좀 징후들을 살펴보면 지금 최근에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기고 여기에 한국까지 끌어들여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하고 이걸 통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상당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진행될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맞춤형 억제 전략이 뭐냐면 지난해 10월 달에 한미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북한이 핵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북한에 대한 선제 핵 공격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2월 달에 있는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에 대한 선제 핵 공격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점차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한미일 이 삼각 동맹과 그다음에 북에 대한 선제 핵 공격 훈련이 노골화되고 있는 이런 점들을 비춰볼 때 지금 올해 한반도 정세가 단지 평온하게 가지 않고 지난해 전쟁 위기와 맞먹는 혹은 더 능가하는 그런 전쟁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격히 대화 제의를 통해서 아주 강한 대화 제의를 통해서 이런 분위기 자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판단에서 대화 제의를 강하게 내밀었던 것 같고 실제로 북한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과도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이걸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어떤 반북 대결 정책을 이 대화 정책으로 좀 바꿔내기 위한 그런 견인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지난 6일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남북 실무 접촉을 하고 있을 때 이 B-52 전략 핵폭격기를 띄웠었고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20일부터 25일까지 잡혔는데 24일부터 그러니까 그 이산가족 상봉 기간인 24일부터 키리졸브 훈련을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고 이런 거 놓고 보면 누가 봐도 미국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 방한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원래 45분 회담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1시간 40분이라는 상당히 2배 이상 길게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떤 경우에도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키리졸브 훈련이.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혹시 이게 한국에서 혹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서 키리졸브 훈련 연기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안을 할까봐 미리 못을 박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북한의 어떤 대화 제의를 통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걸 파괴하기 위해서 압박을 놓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가 아닌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 의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느껴지는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요번에 이제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이 남북 그 고위급 접촉의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방 중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남북 대결 의식을 고취시켜 오거나 남북 관계 파탄내 왔던 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대북 정책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걸 안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한 건데 이거를 다시 개시하고 국가 기관의 차원에서 어쨌든 북에서 참지 못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최고 존엄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다시 개시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이 분위기가 완전히 또 그 전에 작년 봄과 같은 엄혹한 분위기로 돌아가는 건 또 순간일 것 같거든요. 미국의 의도도 지금 뭐 B-52 들여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도 의도도 그렇고 해서 참 요 상황에서 고위급 합의만이라도 좀 잘 지켜져서 뭔가 새로운 대화의 실마리가 좀 풀리는 방향으로 일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상 하나 보시고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이 가마다의 양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불편함,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에 편승하는 것이 상식이냐 포장되고 증오와 배제에 동조해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처세술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이는 진실을 밝혀낼 수 없고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극복했다고 여겼던 이 시대, 눈과 귀가 가로막히고 입이 틀어막힌 독재 시대가 우리 앞에 돌아왔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그 양심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사실 오인을 범했습니다. 강연 이후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일부 참가자의 과도한 주장에 대해서 총 가지고 다니지 말고 폭탄 제조법 알아보지도 말라고 비판했던 이석기 의원의 말이 녹음 파일에서 분명히 확인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잘못 나온 말이라고 바로잡지 않았다며 사실과 전혀 달리 판단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오지 않으리라 여겼던 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십니다. 이 불행을 미처 막지 못한 무거운 책임이 진보를 자유해온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 정권은 저희들에게 자주, 민주, 평등, 평화, 통일의 영원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을 잃지 않는 것이 국민 여러분과 우리 역사에 대한 저희의 첫 번째 의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굴욕과 독재, 차별과 분단 아래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조작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바로 그 선고된 당일날로 그 청와대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밤사이에 40명의 통합진보당 당원이 연행이 된 상황입니다. 네. 네. 정당 연설에는 합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네네. 연설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위원까지 다 연행을 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정당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공권력이. 그래서 집시법을 계속 언급하면서 해산명령을 하다가 이제 다 연행을 해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지금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그 법원의 대북 인식부터 좀 비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과 거의 판박이인데다가 북한에 대한 인식도
80년대 국가보안법 사건에 나오던 판결문 내용이 거의 글자 한 자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시사평론가다 보니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내려서 봤는데 한 대여섯 페이지 있다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다. 이게 도대체 5060도 아니고 왜 판결문 내용이 그때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이 내용이 이제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1992년 중부적당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때 중부적당 사건이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인해서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전에 91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태우 정부 시기에 상당히 남북 관계가 활발하게 발전됐고 특히 그 이제 91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 상호 불가침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면서 이산가족 상봉하고 남북 간에 상당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부지역당 사건이 터지면서 정부에서 이게 북한의 어떤 사주에 의한 북한의 이 비밀 공작에 의한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몰면서 북한이 왜 합의를 지키지 않고 남쪽에 대해서 이런 공작들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북한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너네들이 조작한 사건을 가지고 왜 우리를 걸고 넘어지느냐 이렇게 또 하면서 결국 남북 대화가 중단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을 보면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남북이 이제 통일로 가는 과정을 잘 그려놓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 지금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 아로의 실체를 인정을 하면서 그 아로가 결국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북한의 뭐 대남 혁명론을 뭐 추종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북한이 마치 이제 적화 통일을 하려고 무슨 그런 이제 공작들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남북 관계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북한은 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무관한 사건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판결문 자체가 다른 양상의 상호 비방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간접적 비방인가요? 비방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김무성 네.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차기 새누리당 대권 주자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작년에는 근현대사 연구 모임 이런 것들을 발족을 했는데 이번에는 통일경제교실이라는 그 세미나를 시작을 또, 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이 통일경제교실 기조 발언을 하는데 작년에 있었다던 5월 12일 날 있었다던 그 이석기 의원의 강연 내용과 대동소이한 예, 이런 발언들이 쭉 나왔거든요. 그 보면은 뭐냐면 무력 통일과 흡수 통일이 아닌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공존 통일이 되어야 한다. 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너무 흔히 소위 말하는 자주민주 통일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통일은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정치인의 역사적 사명이다. 자, 이런 사명감으로 사실 이석기 의원이 작년에 그 전쟁 위기 때 그러한 그 강연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민족 중흥기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그 신성장 동력이 바로 통일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일은 우리나라와 중미러 등 주변 강대국 모두에게 대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새누리당 내 아로 모임을 네네. 조직한 건가요? 이거 거의 아로의 강연 그 수준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평상시 해왔던 통일운동 진영이라든지 진보적 국회의원 정당 이런 데를 이렇게 탄압한다는 것이 좀 사실 앞뒤가 네.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올 초에 있었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과 그다음에 뭐 조선일보의 뭐 통일이 미래다 뭐 이런 식의 시리즈물 이런 것들과 좀 하나의 이제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흡수 통일도 아니고 무력 통일도 아니고 공존 통일이다. 이 발언은 사실 통일을 실제로 고민하는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고민이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새누리당이 그리고 정부가 단지 통일을 어떤 이데올로기로서 아니면 어떤 선전 수단으로서
혹은 자신들의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발언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통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가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에 통일에 대한 실질적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제 법 제도적인 장치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놓고 보면 한반도가 통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통일을 해야 되는 어떤 절박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절박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통일을 열심히 주장했던 통일 단체들, 평화 단체들 이런 데에 대해서 함께 손을 잡고 협력을 하면 좋겠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또 탄압을 하느냐 이거죠. 네네. 이번 자기들이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독식하고 싶은 생각이 좀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기존 통일운동 단체들이 얘기하는 통일과는 좀 다른 거죠. 실제로 이제 기존 통일운동 단체들의 주장이 여기서 나오는 공존 통일에 가까운 거고요. 이들이 얘기하는 통일은 사실 북한에 있는 뭐 땅을 차지하겠다, 지하자원 차지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거기를 흡수할 수 없으니까 공존은 하되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있는 경제적 부를 뽑아낼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되도록이면 흡수 통일을 하고 싶지만 흡수 통일이 안 되니까 공존 통일을 하되 가능한 흡수 통일에 가깝게 하고 싶은 게 이제 이들의 생각인 거고. 네네.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때 당연히 기존의 통일운동 단체들에서는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통일하면 안 된다. 또 싸움 난다. 이 반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전에 무마하고 자신들 주도의 어떤 통일 추진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도 통일 한국 중심지로서의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심포지움을 막 열고 막 세미나 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동북아가 한반도에서 빠르게 이제 대화나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더라라는 게 좀 느껴져요. 이거는 뭐냐면 작년 12월 달에 남재준이 국정원 송년회를 굳이 오픈하면서 거기서 그 2015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돼 있을 조국을 위해서 다 같이 죽자라고 외쳤던 그 결기와는 또 약간 다른 방향의 느낌이죠. 느낌. 네. 이런 게 느껴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나름 각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그걸 느끼면서 들었던 초조감이 또 이해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세가 그렇게 바뀌었을 때요. 남북 간의 대화가 급진전이 되고 북미 간의 어떤 대화도 뭐 일방은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역시 전통적으로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이런 걸 외쳐왔던 진보적인 정당과 인사들 그리고 단체들 이런 데가 여론의 힘을 얻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2000년 6.15를 딱 거치면서 한국에서 진보 정당이 태동하고 실제로 제도권에 진출하고 이랬던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후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열렸을 경우에는 자주민주 통일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외쳐왔던 통합진보당과 그 의원들과 당원들이 실제로 비약적으로 어떤 그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월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과 이런 것 속에서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하되 내부 정리는 계속하겠다. 예비검색과 보도연맹 사건 이런 것들은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밝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분단에 근거한 헤게모니, 패권을 계속해서 한반도 안에서 쥐고 자기들이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자자손손 잘 먹고 살았는데 이후에는 이 분단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판단,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머리를 지금 쓰느라고 지금 이런 답지 않은 행보들을 막 보이면서 답지 않은 말들을 막 뿌리면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통일을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지키는 방향에서 너무나 하고 싶기 때문에 진보당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창구 단일화 논리 속에서 하겠다. 네, 통일하는 과정도
그 장악하고선 쥐고 가겠다 이런 욕심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 기득권에 의해서 통일 기득권까지 네네네. 자신들이 가져가겠다 이런 거죠. 네, 근데 그런 통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친일 매국노의 후예들. 네. 그 여전히 4대 매국적인 관점 버리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에게 이익이 되고 이 사람들의 패권이 유지되는 통일이 가능한 거였으면 한반도의 통일은 옛날에 됐겠죠. 네, 분단 70년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 됐을 거다. 그래서 그런 통일은 애초에 애시당초에 불가능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일컬어 통일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명백히 알아야지 될 것 같고 그런 헛꿈을 좀 그만 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코너로요.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북녘의 오늘을 보여주는 NK투데이라는 꼭지를 마련했습니다. 이 NK투데이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200회 채널 615가 200회까지 오기까지 많은 성원 보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도 더 충실한 방송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방송 200회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그 인사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이행의 등불이 돼서 온 결의가 행복한 우리 결의가 염원하는 민족 자주와 조국 통일을 꼭 이루는데 길잡이가 되고 기관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채널 6.15 200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한국민의 2대 과제가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일 문제가 우리 민족의 현안 중의 현안인데 많은 언론들이 이 통일 문제에 관해서 왜곡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방송을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권방송 6.15TV는 굳굳하게 무엇이 우리 민족의 현안이고 과제, 앞날인지를 정확하게 분석 파악하는 최고의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채널 6.15 2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회 진짜 많이 했네요, 그죠? 고생하신 많은 진행자분들,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올해 특히나 남북관계가 더 좋아질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니까 채널 6.15가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금강산에서 또 평양에서 요양산 같은 데서 한번 배경으로 채널 6.15를 방송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권방송 채널 6.15 200회를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반도에 우리 통일이 기원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다고 봅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희망을 갖고 통일의 시기를 여는 그런 좋은 방송이 200회 되는 것을 재차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